그러면은 그 좀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네. 한 1년 6개월 정도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좀 지금 단위에서 이 삼성전자가 좀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제 본업 면에서는 잘하고 있었고 파운드리 쪽에 늘리려고 하는데 뭐 말이 많습니다.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원래 순위 정도의 그러니까는 우리가 2위, 3위 업체 보고 왜 1위를 못 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포지션만큼은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쪽도 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아이폰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프리미엄 주는 핸드폰 분야가 원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들 안 좋은 뭐 최고 경영진에 대한 소문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언제쯤이면 지금 너무나도 이걸로 손실을 보고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좀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뭐 본업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을 비롯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주주환원책을 적극적으로 써주면 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좋은 기업을 대규모로 M&A를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삼성에 대해 전자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우려에 힘입어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도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이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애플하고 TSMC하고 마이크론 섞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그럼 그들보다 멀티플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마이크론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회사들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뒤처집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 쿡이 취임한 이후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거의 발행 주식수의 절반 가까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증가가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게 아닙니다. 팀 쿡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발행 주식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버리니 주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왔었어요. 이제 18년도 초까지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그 뒤부터는 지금 자사주를 사게 되면 또 삼성생명하고 화재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주 지분이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각하는 효과를 전혀 못 누립니다. 이쪽에서 한쪽에서 사서 없으면 저쪽에서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한 이후부터 매입 소각을 못하게 됐고 그때부터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삼성전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첫째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국민주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비용 증가 우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영업비용 증가율이 60%가 넘어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어갔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는 각각의 두 기업 다 그게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 흔히들 이제 말씀하시는 인건비 올라가는 거, 개발자 관련된 비용이나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거가 지금 고스란히 이 두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굉장히 미래 성장주인데 너무 단기적인 실적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현실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미래 성장주라고 하더라도요. 상장 주식은 결국 실적에 평가받고 비상장 주식은 실적을 단기적으로 좀 희생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그 다음 시리즈 투자 받을 때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냉혹한 현실이고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는 거다라고 보면 상장 주식은 결국 실적을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면은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결국 이 두 기업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완전히 찐 바닥에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카카오가 좀 물적 분할 같은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사라고 하면 나는 네이버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배 구조 부분이나 그 자본의 배치, 재배치 부분에서 훨씬 네이버가 편안합니다. 네. 사실상 상장되어 있는 게 네이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는. 카카오는 너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뭐 혹자는 카카오가 올린 이익보다 카카오의 최고의 수익은 상장에서 올린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차라리 상장을 해서 시장 가치로 제대로 받으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굉장히 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카카오는 상장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보니 지금은 분위기가 하지 마세요가 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뭐 FI도 들어와 있고 하면 약조를 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올려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이제는 또 사회 분위기가 변했으니까 계획을 바꿔가지고서 최대한 상장을 안 하고 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분들의 노여움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카카오도 그 말씀하시는 비용 문제가 좀 해결되고 네네. 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들을 뭐 다 하고 그러면은 또 예전에 그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네네. 가능성이 미래에도 있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네. 그럼 하나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는 2위로 굉장히 큰데, 근데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너무 적어요. 대주 지분율이 뭐 70%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가 사이즈 대비해가지고서는 수급에 지금은 많이 좀 움직이는, 그래서 펀더멘탈에 따른 지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는 뭐 지수 편입된다고 한번 올랐다가 그 뒤에는 이제 그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다고 이제 막 매도가 나오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 비중을 못 담았으니까 예전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실적이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회사 펀더멘탈에 따른 평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하반기부터가 진짜 좀 진검승부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지금 좀 원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증가가 있는 것 아닌가. 뭐 그 부분이 2Q 실적까지는 별로 반영 안 된 것 같고 1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물론 회사에서는 정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물량이 만약 적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고객사에서 벌충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부터가 좀 진짜 진검승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에너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주식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미국의 빅테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자본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만약에 담는다면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좀 구분을 한다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사실 본인이 어떤 뭐랄까요, 컨셉을 가지고 계신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어느 시장을 골라야 되는지는 좀 안 와닿았고요. 네. 내가 뭐 만약에 미래는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주식을 사야지 했는데 그게 마침 미국에 있으면 사는 거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거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 주식이 장기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세금이 이슈가 있고 네. 한국의 경우에는 세금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은 지금 바뀐 정부에서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2%는 크거든요. 네. 이게 누적돼서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양쪽 다 좋은 주식이 결국은 잘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한국 시장을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해서 그 중국 주식은 어떠세요?
예,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것들은 다른 플랫폼 기업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쌉니다. 너무 싼 게 사실이고 또 홍콩 시장의 경우에는 한번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바닥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봐요. 다른 모든 시장 통틀어서. 그렇지만은 이건 제 개인적인 실수 때문에 생각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 상단은 너무 안 열어두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니저를 하던 시절에 실수가 뭐였었냐면은 제일 크게 했던 실수가 한알령에 대한 거였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연어 안 먹겠다라든지 중국에서요. 아니면 대만에 대해서 보복. 뭐 일본의 유니클로 토요타 불태우고 할 때 길어봐야 1년 6개월에서 2년 하면 보복이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드 배치되고 2년 지나고부터는 한알령 주식을 샀었습니다. 아직까지 7년이 넘도록 안 팔리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마오쩌둥 이후로 시진핑 주석이 군사력까지 다 가지면서 권한이 가장 세진 주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마음먹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중국이 사실 주가 빠지기 시작했던 게 플랫폼 기업이나 엔터 파이낸셜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태클이 들어가면서부터였었잖아요. 뭐 게임은 아편이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부분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주식들이 결국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면 그러면은 증시 자체가 되게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당해보니까요. 그렇구나. 거기 그러니까 정치 이슈 이런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하는 정치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7년이나 한알령이 안 풀릴 거라 생각 못 했고요. 또 그리고 중국 말씀드리면 중국이 2000포인트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못 넘고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5000포인트까지 눈부시게 상승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켜가지고서 주식하시고 예, 승려가 막 주식 계좌를 틀려고 하고 그런 중국에서요? 사진이 찍혔었는데 근데 그 뒤에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은 아주 잔잔하게 변동성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거나 할 때 그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딴 데보단 적지 않을까. 반대로 빠질 구석도 이미 거기는 먼저 원투펀치를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빠질 거는 또 생각보다는 적다. 예. 약간 중국은 주식을 채권처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느껴집니다. 그렇구나. 네. 또 중국에 대한 색다른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쪽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신문 보니까 인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신흥 증시는 저한테는 기준이 하나 있는 게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됐을 때에 그 나라에 본격적인 기회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특히나 이제 처음에 신흥국이라 불리기도 전인 뭐 프론티어 마켓 이럴 때에는 아주 고도 성장할 때에 한번 주식시장의 기회가 있고 그 뒤에는 그 성장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인플레 압박 같은 것들이 나거든요. 쌓아놓은 부가 생기고 돌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그럴 때는 사실 크게 재미는 못 보는 것 같고요. 그 뒤에 그 점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국을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해서 주식시장이 눈부시게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IMF가 있었고 했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항상 잘못하면 금리가 되게 높게도 오를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경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시기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004년 정도부터 해서 인플레가 완연히 좀 우리가 안정화가 된 이후부터는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에 구루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우리 성장률이 훨씬 뛰어넘는 주식시장 성장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인도, 베트남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1단계로 성장에 따른 주식시장 온 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가 계속 그 나라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게 안정화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는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것도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예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상자산이 처음에 나올 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왜 나왔을까?
라고 해보면 2008년도 하반기에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처음 나올 때에는 탈분권화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다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위에 있는 엘리트들은 갑자기 돈 막 풀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자산이 가지는 자산 코릴레이션을 봤었을 때 재정을 과도하게 풀거나 아니면 연준이 돈 풀기를 막 하고 있을 때에는 암호화폐 쪽이 크립토 쪽이 대단히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나 중앙은행도 돈 풀기를 멈추고 걷어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채널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렇게 긴 축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는 크립토는 안 좋은 것 같다. 나는 이거의 펀더멘탈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과거 코릴레이션을 봐서는 과거에 테이퍼링을 시작했었던 13년도 말부터 14, 15년까지 가상자산 안 좋았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또 2018년도에도 QT랑 금리 인상을 동시에 되게 강렬하게 했었을 때 가상자산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이번에도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색채를 좀 없앴을 때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주식 투자가 진짜 쉬운 게 아니다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시점에 좀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빠져야 되고 좀 이런 좀 너무 큰 얘기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소액식이라도 주식에는 발을 담그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둬야지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저희 쪽에 그런 이제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요. 꼭 벌어야 되는 돈은 꼭 잃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을 추가하시는 거는 오히려 부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난 내가 잘 아는 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그냥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안 사도 잃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보시다가 나는 진짜 살 마음이 없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라는 게 생기셨을 때가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셨다가 안 사서 올라봤자 손해가 난 건 아니거든요. 옆집이 돈 벌어서 배 아픈 건 있겠지만 손해 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상황은 언제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시는 항상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야를 미리 길목에서 딱 잡고서 기다리시고 계시기를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전반적으로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이게 지금 어쨌든 요즘에 장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시고, 이거를 이익으로 한 번에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빚내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20% 빠지면 보통의 경우에는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이쯤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면 좋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증시가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흔히들 금융위기가 어느 한순간에 한두 달 만에 왔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는 해를 넘겨서 발생했던 일이고 내리는 과정에서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2100까지 갔던 게 890까지 빠지거든요. 그게 매일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예. 와, 그래서 20%가 빠져가지고서 1600이면 충분히 사볼 만하죠. 1600은 저렴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때 샀는데 만약에 890 가면 반대매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빚을 냈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현금으로 사셨다면 이렇게 빠져도 또 오르겠지라고 하실 수가 있고 세컨 찬스를 내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청산당하면 절대 이 기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는 절대적으로 빚 없이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실 수가 있죠. 그럼 빚내서 투자해야지 빨리 부자 되지 영원히 난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나마 빚을 내서 투자하실 수 있는 시기는 그럼 그 조건이 변동성이 낮은 시기여야 된다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변동성이 낮은 시기는 국면 중에 실적 장세입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확 빠지고 나면 돈을 푸니까 금융 장세에는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이때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빚내 투자하다가는 청산당하기 십상이고요.
실적 장세는 가장 생명력이 길고 기울기는 이거에 비해서 완만합니다.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빚을 내 가지고 하시겠다면 실적 장세일 때만 가능하시다. 근데 아직 지금은 실적 장세로 우리가 논하기에는 그건 이미 넘어와 버렸고 네. 다음으로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된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네 꾹꾹 참으셨으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빚내면 안 되는군요. 예. 아, 저희 우리나라가 그때 한동안 그 박스권에 있다가요. 네네. 지금 3,300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강해진 거였나요? 당시의 이익 수준으로 보면은 그만큼 충분히 갈만했습니다. 그 당시 박스권에 있을 때도요? 박스권은 또 박스권 1만 했었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합산 순이익이 막 70에서 100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맨날 돌아보면 2천 몇백이고 2천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뭐 어땠었냐 하면은 당시에는 한 기업이 잘 냈다 그러면은 갑자기 한전이 적자 확 내버리고 누가 또 낸다 그러면 조선하고 해외 건설에서 적자가 확 나오고 해서 합산 순이익으로 봤을 때 되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기업들이 다 더블 이상의 이익을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는 이익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충분히 3천을 넘어갈 만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2,600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네네. 앞으로 3,300, 4,000 이렇게 갈 수는 있을까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네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또 삼성이 길을 제시를 해줬을 때 유관돼 가지고서 발생하는 그런 또 협력사들이 이런 게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건 삼성이 정말로 좋은 쪽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100조 이상의 현금으로 적극적으로 좀 M&A를 해서 한 번에 새로운 산업을 좀 열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파운드리나 바이오나 이런 쪽. 지금 일단 나오는 거는 로봇 쪽 얘기가 로봇 쪽.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쪽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쪽은 또 별도로 또 뭔가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네, 그런 쪽들이 다. 네네. 현금을 100조 정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건가요? 기업들 가운데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거기다가 또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죠. 그래서 뭐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보시면 20조 대, 많게 보시면 올해 또 40조 대의 순현금이 더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네. 빨리 쓰시는 것이 글로벌 네네.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예, 상당히 예. 경쟁력 있는 수치. 예, 그렇습니다. 뭐 TSMC는 그걸로 주주환원에 되게 배당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서 소각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현금이 그만큼 쌓여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것도 네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진짜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아갖고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이 망한다라는 저는 뜻은 그만큼 우리가 IT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약해질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 예, 그런 상황을 깔고서 얘기하는 거지. 삼성만 콕 집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천재지변으로 망하거나 그걸 가정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세간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 주가가 떨어지면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랑 많이 긴밀하게 경쟁력과 이런 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아,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그 기업과 정치와 뭔가 국가 간에 이런 걸 엮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네. 접근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하고까지의 영역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 유동성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지게 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도상국 중에 최선두에 있는 한국까지도 투자금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삼성전자 쪽으로 뭐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1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게 많이 하락하고 나면 누가 일단은 올라가요라고 하면 그냥 뭐 다른 게 더 튈 수도 있지만 삼성이 제일 뭐 괜찮을 거예요. 이런 말씀 안전한 선택일 거예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아, 삼성전자 주식 요즘에 이렇게 영상 댓글 보고 이러면 욕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한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